사건 직후에 앰뷸런스 같이 왔고요. 저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아버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리고 제 아내는 이제 아이들 다독이면서 그 경찰차 본네트 위에서 이제 간단한 진술서를 썼고요. 아이들은 처음에 엄청 울고 그러다가 경찰 아저씨들 나타나니까 경찰들 워낙에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경찰 아저씨 잘 오셨다고, 우리 아빠 나쁜 아저씨가 때렸으니까 꼭 잡아주세요. 급격하게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기 진술 끝내고 나서 이제 제 아내는 핸드폰을 사주려고 이제 계속 그쪽으로 경찰관 분들이랑 같이 찾아왔는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영상 제공 받은 다음에 이쪽쯤에 떨어졌겠다 해서 한참 그게 날아가는 그 궤적을 찾아가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동영상을 내부에서 찍은 이 동영상을 확보를 하게 됐죠. 만약에 저것도 세게 던져갖고 다 깨졌으면 없어질 뻔했네. 저 핸드폰은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파손된 상태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경찰에 제출을 하면서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그 본인이 욕설부터 폭행한 증거를 완전히 인멸하기 위해서 완전히 핸드폰을 죽이기 위해서 파손을 시킨 상태다 하는데도 그냥 단순 재물 손괴라고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 영상이 남아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했을 때 네. 완전히 그 관련된 그 카메라 관련된 게 뭐가 아웃됐으면 없었을 거 아니야. 네, 완전히 다 으깨진 상태로 계속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혼자서. 던져졌는데도 거기서도 찍고 있었어요? 네, 그 메모리 용량이 닿을 때까지 찍고 나서 메모리가 닿을 때까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멈췄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지가 찍고 있어. 날라가갖고. 저희는 일단은 그 가해자를 잡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요. 아버지 댁에 잠깐 이제 머무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패닉에 빠져가지고 일단 밤에 잠을 못 자요. 자다가 안 깨고 울고, 그리고 제 아내는 그로부터 이제 거의 10분 간격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 문제를 받는 거죠. 그 나쁜 아저씨가 엄마 핸드폰값 물어준대. 그 나쁜 아저씨가 뭐 잡혔대? 그래서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아저씨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조사도 안 받고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아이들한테는. 며칠 지나서도 아저씨 이미 감옥에 갇혔다 하는데도 그 상황에서는 그 피의자를 다 특정하고 나서도 그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러면서 엄마랑 애들은 심리 상담 받고 엄마는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받고. 아니요. 그 아이들은 심리 상담을 받는데 아이들 엄마는 아이들이 이제 한시도 가만히 엄마를 계속 찾는 거예요. 엄마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갈 수도 없고요. 거의 하루 종일 계속 붙어 있고 이제 애들 달래주고 하느라고 제 아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저도 특히나 제가 입원을 해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고통이 이제 제 아내 몫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그리고서 이제 출장 갔다 오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한 보름 정도? 네. 그러면 그 경찰하고는 언제 처음 연락이 됐어요? 경찰하고는 담당 형사가 정해지고요. 입원 한 이틀차, 3일차쯤에 연락이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했고요. 일단 저는 그 담당 형사 정해지자마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부터 저는 그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워드 파일로 입원하게 된 경위까지 해가지고 모든 걸 그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서 경찰관한테 넘겨드렸어요. 사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난 사건이니까 빨리 가해자를 잡아주십시오. 이 사람이 그 상식이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대로 두면은 오히려 시민들 안전에도 위험하지 않겠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해자가
가해자의 딸이 아파서 조사를 나중에 미루고 싶다고 한다고 아마 사건이 나고 한 17일 이후에 이제 그때서야 소환 조사를 받았던 걸 기억을 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담당 그 형사님이 그렇게 성의 있게 이 사건에 대해서 위중하게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물병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의 손도 아니고요. 다루기에 따라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 위험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이거는 특수폭행 아닙니까? 아니 그게 왜 특수폭행입니까? 단순 폭행이지. 이거 제가 와이프가 그 촬영하던 거를 막 이거 땅바닥에 때려 부숴가지고 아예 없애려고 하고 아예 그 차주손들까지 던져버렸는데 증거인멸 아닙니까? 그건 증거인멸이 아니죠. 제가 차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로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는 왜 도망가고 있습니다. 구활동도 하지 않고 이거 도주 아닙니까? 그런 건 도주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다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제주로 내려가서 피해자 조사를 쓸 경우에는 정말 그 재물손괴, 단순 폭행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변호사님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억울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거는 나한테 11일 날 올리지 않았네? 예, 맞습니다. 11일 날. 네. 내가 13일 날 저녁 때 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네. 너무 세게 만들었어 내가 막 화를 내. 네. 화를 내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 좀 확인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 진단서도 좀 보고 싶고 부인의 그 심리적인 정신건강의학과 그 진단서도 좀 보고 싶고 그래서 그 이후로 나랑 글을 갖다가 한 점 주고받았잖아요. 네. 주고받고서 14일 날 내가 올려놓고 난 잊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KBS 보도되면서 그래서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방송에 나가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경찰에서 태도가 이거 특수폭행 아니냐? 단순 폭행이다. 이걸 던졌다는 거 이건 증거인멸 아니냐? 증거인멸 아니다. 그거는 그냥 단순 손괴다. 근데 그냥 무차별 가격을 해놓고 그냥 간 거 이거 도주 아니냐? 그건 뺑소니 아니다. 그 말은 일단 맞아요. 일단은 법리적으로 나도 이게 물병이 이게 얼었으면은 이거는 위험한 물건인데 단순 물병 주먹으로 때리고 보다 이게 더 세니까 난 안 맞아봐서 모르잖아. 그래서 그거는 물병은 생수통은 특수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내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 자기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거 그건 처벌 안 해요. 제3자가 범인 도피라거나 증거 인멸시키거나 그런 경우 범인 은닉, 증거 인멸, 범인 도피 이런 건 제3자를 처벌하는 것이지. 네. 본인이 내가 도망가는 거, 죄 지르고 살인 저지르고 도망가는 거, 그거 별도 처벌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막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피 묻은 칼 갖다 버리고 그러는 거, 그거 별도 처벌 안 하거든. 그냥 살인죄 그렇게 하는 것이 살인죄 플러스 증거인멸죄 플러스 범인도피죄 그건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단순한 재물손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나를 구호 좋지 않고 그냥 갔다. 그거는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 다치게 그냥 가서 뺑소니인데 이거 교통사고 아니잖아. 네. 이거는 그냥 고의적으로 와서 무차별 가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누구 막 때려놓고 도망가고 별도의 처벌 안 해. 뺑소니 처벌 안 하거든. 예. 그게 경찰관이 말이 맞아. 맞긴 맞는데 그러나 화가 많이 났죠. 맞습니다. 왜 화가 났었나요? 저희가 당한 고통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그런 그 경한, 아주 가벼운 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가족이 이렇게 무차별적인 폭행에 노출이 돼도 단순히 법리로만 판단해서 경찰들은 이제 형사과죠. 형사계죠. 네. 형사계는 왜 뭐 누가 그냥 뭐 조폭끼리 싸우고 그리고 또 무슨 강력 사건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에휴 뭐 두 대 그래갖고 좀 상처 2주 진단 나한테 진단은 얘기했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2주 진단짜리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끝날 거로 생각되나요? 느낌상. 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끝나겠다. 가해자가. 제 생각에는 벌금 아주 조금 하고 합의 노력을 과연 할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정말 뭐랄까 나중에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맞서 싸우지 않은 게 내가 정말 바보짓 했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냥 내가 질문을 그냥 내가 막 물어볼게요. 어? 예. 네. 내가 그냥이라 생각하고. 네. 솔직히 얘기해서 네. 애들 엄마한테 쪽팔린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변호사님 말씀이 맞네요. 그죠?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족들끼리 얘기 안 했었어요. 초반에는 변호사님 말씀이 맞아요.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부끄러워하는 것도 알고 제 와이프도 그 치부를 굳이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서로 대화가 끊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최고라고 생각을 해주더라고요. 이야. 정말 고마운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이들은 몰라요. 저는 느끼고 있어요. 엄마도 그런 생각하죠? 근데 이제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인데, 근데 아까 그 애기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극복이 됐지만은 한동안 서로가 그 순간을 얘기 안 하고 싶어 했던 그 기간, 네. 그런 것이 언제쯤 되면 우리 가족들이 다 잊을 수 있을까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안 잊혀지겠죠? 네. 간간히 생각나겠죠? 네. 제 아내는 하얀색 카니발만 옆에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거든요. 아직도.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호대에 서 있는데 누가 내리면 부인은 또 무서워할 것 같아. 예. 아마 바로 패닉에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 2주짜리가 아니라 그 가족들의 그 트라우마가 20년 지난다고 해서 과연 씻어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경찰이 그렇다 단순하게 그냥 2주짜리 핸드폰 망가뜨린 거 그게 화가 났던 거죠. 방송에서 나간 다음에 경찰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경찰의 태도는 일단 먼저 전화가 오는 게 달라졌었고요. 제가 처음에 이런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그게 그렇게 돼 있겠습니까? 라고 했던 분들이 지금 당장은 빨리 조사를 받으러 내려와 주십사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것마다 왠지 혐의 적용을 다 해주실 것처럼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렇게 소극적일 때 적극적일 때 너무 태도가 다르니까 많이 적극적으로 변하셨어요. 적극적인 정도가 아니라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그러니까 찾아서 더 그 혐의를 더 찾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적용 가능한 모든 혐의들 다 법리 검토한다고 하셨었고요. 그리고 제 아내는 원래 진술한 걸로 끝났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강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김포서로 올라왔었습니다. 담당한 사람 다른 거. 제가 뭐 없는 죄까지 다 혐의를 입증해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근데 그 가해자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죄가 될 만한 게 있으면은 그것만큼은 이제 확실하게 수사를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인하는 것은 자기가 내려서 그 공격한 거 그거는 딱 명확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자기가 칼치기 한 거, 그다음에 자기가 급브레이크 잡은 거 이런 건 이제 부인하는 것 같네요. 그다음에 또 네. 애들이 있는지 알았느냐 몰랐는지 그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예, 해서 지금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2건은 본인이 정상적으로 주행을 했다. 그렇게 한 건이고요. 나머지가 아이들은 못 봤다.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있는 데서 그런 나쁜 행동한 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 네. 그쪽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이 결국은 기각됐는데, 네. 기각 사유 아시죠? 예. 그 내용이 본인이 대체로 시인하고, 네. 그죠? 대체로. 그 대체로라는 것은 결국은 무차별 공격하고 핸드폰 막아뜨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특가법 위반하고 재무승계니까 네. 그 부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서로 딴 얘기하지만은 네. 그러니까 주된 것은 인정한다. 가장 주된 게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해서 다치게 한 거. 이게 제일 크거든요. 네. 형량도 제일 높아 이게. 3년 이상의 징역형이야. 그러니까 제일 큰 거 인정했으니까 보복운전 해봤자 그것은 7년 이하의 징역형, 1,000만 원의 벌금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이건 불호밖에 안 돼. 불호. 네. 그래서 칼치기는 한 번 칼치기 한 거 그것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니까 그것은 뭐 해봤자 범칙금 4만 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도 파했느냐 아니냐. 이게 인정돼봤자 7년 이하의 징역형. 네. 7년 이하 또는 1,000만 원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안 해 이거는. 그래서 결국 제일 높은 거 요거는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증거도 확보됐고 증거 확보라는 것은 결국 블랙박스 용성하고 저 핸드폰 찾은 거죠. 네. 그리고 또 그것을 빌면에서 주된 불구속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영장 기각 사유가 뭔지 알아요? 일단 혐의를 인정한다. 제가 본 게 거주지가 분명하다. 부양할 자식이 있다. 결국은 네. 도망갈 염려가 있거나 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은 구속하고 도망 안 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을 해요. 예. 형사소송법에 그렇게 돼 있어. 네. 그런데 도망 안 가고 지금은 도망 안 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높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으면 나중에 도망가요. 야, 근데 내가 재판받고 한 5년 살아야 될 것 같다. 그럼 도망가죠. 배 타고 도망가요. 미랑. 그런데 판사가 볼 때는 자, 우선 직업,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네. 직업과 주거가 일정해서 도망은 안 갈 거다. 옛날에 주거부정이라고 그래요. 옛날 시내고 주거부정. 네. 주거가 정확치 않은. 여기 집이 사는 곳이 일정치 않아. 사는 곳이 일정치 않은.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나중에 재판 받으러 오라고 해야 될 텐데 나중에 그럼 이 사람 재판을 못 한다. 그냥 가둬놓고 하자는 건데 집과 직장이 있다. 그리고 증거 확보 다 돼 있다. 그러니까 도망 안 가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그리고 처자식이 있어서 먹여 살려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판사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지만 3년 이상 징역형이면은 3년 자체가 집행유예 가능한 거예요. 징역 3년 하면은 3년까지 하면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가능하거든. 네. 3년인데 한번 깎아줄 가능성이 있어. 반성한다는 이유로. 네. 지금 그러겠죠. 깊이 반성한다고 그러겠죠. 범행을 자백하고 그다음에 깊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고 그다음에 집행유예 결격자 아니고 그러면 집행유예 만약 이 사람이 집행유예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골로 가는 거야. 네. 왜냐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람 집행유예 못 하거든. 벌금형이 없어. 그러면 요번에 1년유월이면 이거 1년유 살고 지난번에 집행유예도 취소되고. 근데 그런 전과가 없으면 네. 전과 없고 판사가 볼 때는 나중에 합의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그래 국민들이 막 뭐라 그러지만 시간이 좀 잊혀지겠지. 재판은 몇 달 있다 하다 보면은 이미 지나간 일이야. 그냥 어차피 나중에 집행유예 해줄 거 뭐하러 잡아놓느냐. 형사합의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자. 그래서 불구속한 거야. 내가 해석할 때는. 네. 그러면서 집행유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는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우선 불구속 수사 원칙에 근거하고 처자식이 있다는 거라서 네. 여기서 물론 형량은 판사가 정해요. 그런데 판사가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아야 판사도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서가 집행유예야. 네. 용서를 안 해주는 게 실형이야. 네. 용서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용서가 안 됩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도? 예, 왜냐하면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가 우리 내 식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경찰 조사 단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어린 친구 2명, 제 아들 2명에 대해서는 뭔가 문답을 한다든지 그런 조사 과정 자체가 없어요. 분명히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본인이 용서한다, 용서하지 않는다에 대해서 발언권 기회가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들이 발언권이 없다고 제가 용서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야, 아빠 멋지다.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친구들은 용서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못했으면 감옥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거를 제가 대신해서 어른들의 문제고 합의가 됐고 이런 여타의 이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할 이유를 들어서 용서를 해줄 그런 마음도 없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 공탁을 걸 거예요. 네. 공탁을 뭐 500을 걸지 1000을 걸지 모르지. 네. 공탁이 걸렸다는 게 통지가 와요 나중에. 아, 네. 공탁은 지속적으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네. 내일 판결 선고하는데 오늘 딱 걸어. 그럼 우리는 몰라. 자, 근데 일단 우리한테 알게끔 공탁 통지서가 왔다. 공탁 네. 걸었다는 게 왔다. 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공탁을 걸면 절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시범 케이스로라도 최대한 안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네. 그냥 내가 안 찾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안 찾는 거야 이게 아니고 되돌려줘야 돼요. 되돌려주는 건 공탁금 내가 찾아서 되돌려주면 또 저희 또 안 받아. 아,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탁금 도로 가져가세요, 도로 찾아가세요라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보내줘야 돼요. 네. 그러면서 판사는 공탁 걸었다는 통지서 내면 공탁 걸었다는 거 공탁서 제출하면은 공탁했네 그러면서 공탁했으니까 합의된 거랑 비슷하게 생각해도 되겠네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럼 판사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 증명이라도 보내야 됩니까? 판사한테 무슨 내용 증명? 판사한테 진정서를 진정서를. 네. 내 마음을 담아서 네. 너무 길게 쓰면 안 되고 내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 네. 한 2페이지 많으면 3페이지 너무 길면 안 읽어. 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판사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절반은 있어요. 판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실형 선고 받을지 집행유예 받을지 막 쫄리면서 그 자체도 형벌이 됐다고 보고 징역 1년여에 집행유예 2년 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하면서 앞으로 착하게 살면서 사회봉사도 하고 사회봉사 병력 뭐 200시간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집행유예 할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때 판사 그렇게 하면은 방법이 딱 하나예요. 검사한테 항소해 주세요라고 검사한테 찾아가서 얘기해갖고 네. 검사가 항소 아무래도 이게 좀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검사가 집행유예 항소해 주겠지. 네. 항소해 주는데 또 항소시키면 또 집행유예 그건 끝이 아니죠. 영원히 끝이야. 그런 것도 각오하고 있나요? 예, 물론입니다. 그리고 법에서 처벌 안 하면 너는 언젠가 하늘이 벌할 것이다. 내가 직접 못 하잖아요. 네. 내가 직접 하면 똑같은 사람 되잖아. 그렇게 지금부터 마음을 비워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머릿속에서 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굳이 관심을 갖지 마세요. 예. 이제부터는 관심 갖지 마. 네.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얘기해 본 적 없죠? 예. 나랑 얘기하는 게 그 정신과 의사보다 내가 나아.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화를 냈던 게 분노가 끌어올랐던 게 어떻게 내 가족 앞에서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함께 울분을 토로해주신 많은 분들께 네. 한 말씀. 일단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사건이 지지부진할 때부터 이렇게 이런 반전을 계기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이후로 저희 가족이 뭐랄까요, 되게 건강해졌다고 할까요? 네. 많이 힘이 나는 거예요. 많이 관심 가져주고, 아니, 너희가 잘못된 게 아니다. 때린 사람이 잘못된 거지. 용기 잃지 말고, 다 공감한다. 어떻게 아이들인데 그럴 수 있냐. 아빠의 마음으로 응원한다. 그런 얘기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그리고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는 그 이후로는 아이들한테 거의 브리핑을 하다시피 해줬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있고, 다른 길로 다시 한번 잘못된 것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돌려놓고 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있다. 라는 걸 아이들이 이제 잘 알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엄청 신났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잠깐 울으려고 그랬어? 아닙니다. 아니 너무 피 돌지. 그리고 부인한테 네. 아유 저 부인이 우리 남편 제일 센데 우리 남편이 저 부인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이 가서 저런 거 좀 때려주고 싶은데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최고의 멋진 가정이 되세요. 고맙습니다. 멋진 가장이면서 가정. 네. 너무 고맙습니다.